예, 이제 근로기준법이죠. 지금 아마 출제 편성이 지금 총론의 20문제 중 한 문제, 최저임금법은 분량이 좀 적으니까 두세 문제 잡고, 나머지 16문제 중에서 근로기준법이 한 10문제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노동조합법이 한 6문제 이렇게 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이 좀 제일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나중에 나와보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한번 전체 법 3개 중에 한 6대 아니 5대 2대 3 이 정도의 근로기준법이 50% 정도, 그래서 10문제 이상이 근로기준법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법이니까요. 그럼 근로기준법 총칙편 보게 되면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게 최대한이 아니죠. 최저 기준을 정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 헌법적 그 근거를 보니까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궁극적 헌법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근로 권리를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근로 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에서 법률로 정해라라고 국가에다가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법이 근로기준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원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조문의 문제는 아니죠, 이런 것은. 그래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그리고 최저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에 미달되는 그 이하의 근로조건의 금지, 또 더 나아가서는 더 나은 근로조건을 지향하게 된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첫 번째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했다. 기준을 규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이죠. 이 최저 기준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조건 대등 결정 원리라는 게 나와 있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자 대 사용자 간에, 우리가 이제 그 근대시민법 원리 수정 파트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근대시민법 파트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근거해서 계약 내용, 계약 체결, 계약 방식이 사적 자치에 이렇게 맡겨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여유에 있는 근로자를 종속시키는 그런 결론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대등 관계를 지향한다. 그래서 약자인 근로자들에게 사용자가 불이익한 것들, 위법한 것, 위반된 사항들을 못하게끔 강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강행법규 규정이 많아요. 그래서 공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로조건의 준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근로조건을 준수할 준수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이제 이념적인 부분이잖아요. 기본 원리. 근데 강제 근로하지 마라. 균등한 대우해라. 모든 근로자에 남녀 성차별하지 마라. 그 다음에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긍정된다. 각각의 이거 있는데, 이런 부분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문제를 내주면은 사실상 내기 딱 좋으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균등대우 원칙, 그 다음에 강제근로, 이런 것들은 뭐 말 안 해도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해도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강제근로의 금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폭행, 중간착취, 폭행 금지, 중간착취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중간착취 금지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인력시장에서 인력 소개사업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돼 있어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냐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인력 소개업을 통해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죠. 법률에 따르는 한은 가능한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에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근로조건 하나 보면은 투표권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선거권 행사하는 거, 공민권 행사 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요런 내용들이 우리 행사 보장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 근로기준법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공민권과 관련된 부분 그 밑에다 하나 제가 살짝 넣어놨는데, 법률, 기타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안 하고 그 시간 동안 노무 제공 안 하고 바깥으로 나갔다. 이런 경우에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임금까지 보장하는 것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깐 선거 좀 하고 왔어요. 투표권 행사, 선거권 행사를 하고 왔어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너 그 시간 동안 일 안 했잖아. 그 시간 임금, 시간급 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노무 제공을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임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런 거를 맞닥뜨리면 어때요? 상식적으로 그거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회사는 현실적으로 어떨까요? 현실에서의 회사는 급여 보장 다 해주죠 아마. 근데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뜻이죠. 근로기준법을 왜 제정했을까라고 보니까 근로 조건을 기준을 정함으로써 결국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하기 위해요. 이 법을 만들었는데, 근로자의 생활 환경이 잘 보장이 되고 그러면은 국민 전체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국민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왜 제정했냐? 헌법에 근로기준을 정하라고 정이 있었다. 법률로 정해라 해서 있었고, 그리고 근로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게 법 제정 목적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이런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이럴 때 근로기준법 제정 목적이 아닌 걸 고르시오.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세 가지 목적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향상시킨 데 있다.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야 원리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도 다 맞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 근로기준법 적용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에 등장하기 시작하죠.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시험거리들이 들어있어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지금 인터넷상에서 동영상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옆에 창 하나를 열어가지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그 창도 열어놓으세요. 지금 근로기준법 제1조 재정 목적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파트가 법률 조문에는 어느 부분에 있는지 같이 봐가면서 동영상 잠깐 끊어놓고 법률 조문 보고, 법률 조문 보다가 동영상 들어오고, 이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이제 강의 중에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옛날에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다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노트북 갖다 놓고 제일 앞쪽에 와서 선생님 강의 노트북에다가 막 쳐가면서 해요. 근데 사실 수업을 좀 방해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래서 매너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다 해서 하지 말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친구들은 지금 요즘에 핸드폰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 그 책상 밑에다가 탁자 있죠, 탁자 밑에다 녹음기를 좀 넣어놓는다 그래. 그래서 제가 선생님 강의 듣다가 집에 가서 그 강의에 다시 참조하려합니다. 하지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저작권 위반인데. 자,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자, 첫 번째 나옵니다. 상시. 상시니까 오늘은 4명이었다. 내일은 6명 있다. 모레는 8명 있다. 글피는 3명 있다. 이렇게 나더라도 평균적으로 논하면 상시가 되는 거거든요. 상시 5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상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사업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5명 이상이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거리가 나오죠.
자, 공부해야 될 것들 하나가 나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동거, 친족, only, 친족만을 사용. 이게 일반 다른 외국 사람들 들어와서 그 근로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동거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얘기죠. 그거 친족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사용하는 사업장, 사용사업, 사업장 적용 아니다. 여기 시험 문제거리죠. 그럼 이걸 말을 바꿔요. 동거란 말을 빼버리고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동거 친족이 안 된다 했지. 친족 아니 서울에 살고 있는 강북에 살고 있는 이종 사촌, 강남에 살고 있는 조카 당숙네 조카 이런 친구들 데려다가 사업장 꾸릴 수 있죠. 집안 사업을. 근데 동거는 안 했잖아요. 동거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근로자일 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사사용인. 그러니까 옛날에 이 가사사용이라는 것은 집에 이제 그 가정부죠, 가정부. 예전에 말로 가정부란 말이 사라졌어요. 예, 사라졌는데 가사사용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거리가 되겠죠.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든가 가사사용인. 동거하는 친족이면 자기 식구들이에요, 식구들. 식구들끼리 사업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지금 그 일반 음식점 가면 많잖아요. 특히 치킨집 하면은 어머니는 튀기고 아버지는 배달하고 자식은 서빙하고 다 동거하는 친족이죠. 그거는 사업장으로서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업의 의미를 좀 한번 규정하고 넘어가자 해서 제가 그 안에다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 주체가 유기적 관계 아래 업이 돼야 돼요. 업. 계속적, 반복적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이 업입니다.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영리행위예요. 봉사단체 일하는 것은 그 업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 사용 사업 또는 상대에서는 지금 상시 5명 이상은 원칙적으로 다 all. 이것은 all이에요.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을 받는 거고 여기는 예외가 되는 거죠. 예외 아니라는 거. 예외라기보다 적용 안 받는 거죠. 뭐 예외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만. 여하튼 상시 그러면 4인 4명 이하 4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상시 4명이면 보통의 이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2~3명씩 있잖아요. 사장 1명, 직원 2명에서 2~3명.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적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전면적인 법 적용이 있는 게 아니고 법 일부 적용이죠. 일부 적용.